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9장 재분배 정책에서요 빈곤선의 결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빈곤한 상태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거와 관련한 얘기예요. 첫 번째 줄 보시면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빈곤 정책은 어떤 사람한테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 그걸 결정해야 되죠. 그걸 우리가 빈곤선, 포버티 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정 소득 수준 미만에 위치한 사람들을요 우리가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간주하고요,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빈곤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빈곤하다고 할까, 그거와 관련해서요, 먼저 기본적으로 밑에서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어떤 사람은 예컨대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등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야, 그 생계를 위한, 생존을 위한 소득이 미달되면 그러면 그건 빈곤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반면 다른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조차 당연히 빈곤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는 첫 번째는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단락 볼까요? 빈곤은 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 요거 같이 묶을 수 있고요, 요거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같이 두 개를 패키지로 묶었어요. 객관적인 빈곤선. 네, 이렇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영국의 라운트리 학자는 요크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요, 영국의 라운트리 방식이라 해요. 그래서 이 학자의 이름을 따서 라운트리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크셔 지방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899년 요크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요크,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 줄 볼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수준을 찾았습니다. 계산 결과 보니까 주당 17실링 8센트로 따로 계산된 주택 임대료를 합친 금액.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음식을 먹어야 되네, 음식에 대한 지출, 옷을 또 사 입어야 되네, 옷에 대한 지출, 그 다음 연료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주택, 요거까지 이제 더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계산을 해서요,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 이렇게 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요거를 직접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 생계비, 빈곤선을 산출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많은 나라에서 우리가 빈곤선 얘기할 때 이런 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라운트리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학자의 이름을 따서 라운트리 방식,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보시면 이 방법이 갖는 문제점은, 자, 베이직 니즈라고 하는 기본적인 필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본적인 필요.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이게 조금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기본적인 필요 최소 생계비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애매하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살아남을 데 필요한 자원은 물론
사회적 생존을 위한,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아니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인 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사회적인 생존,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생존에다가 사회적인 생존에 필요한 만큼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이죠. 간신히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식품과 의복 이걸로 연명하는 거 이건 또 사회적으로 보면 죽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인 생존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미국의 사회보장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피해 가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요거를 측정하는가라고 보면은 두 번째 줄 볼까요? 식품과 관련한 최저 생계비는 비교적 쉽게 산출된다는 거를 착안해서요. 이를 계산한 다음에 식품과 생계와 관련한 거 거기다 곱하기 3을 곱합니다. 3을 곱해서 최저 생계비로 잡게 돼요. 미국의 저소득층이 전체적인 전 지출에 한번 식품과 의식주에 꼭 필요한 돈이 한 3분의 1 정도 가게 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식품과 의복의 비용에다가 곱하기 3배 정도 이런 식으로 퉁 쳐서 계산합니다. 각주 17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저소득층이 식품 구입을 사용하는 지출로만 내고 빈곤층이 식품 구입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저소득층 이렇게 하는데 아이야 대상이 저소득층이 아니라 빈곤층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거기 3보다는 좀 작은 숫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보면 저소득층이 이렇게 있는데 빈곤층은 더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곱하기 3 하게 되면 저소득층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좀 더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이건 절대적 요건데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이렇게 볼게요. 2번 상대적과 객관적 이렇게 연결한 거야. 상대적이고 객관적 이렇게 기준. 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렇게 짝지은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오케이?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빈곤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자, 두 번째 줄 그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과 관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소득 또는 중위 소득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이거의 일정 비율 그래서 뭐 50%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3분의 2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 볼게요. 상대적인 관점에서 빈곤층을 나타낸다 그러면 사회 구성원을 소득 수준이 큰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쭉 이렇게 나열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있으면 소득 수준이 낮은 20% 사람들을 여기 정해서 만약에 20%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빈곤층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물론 몇 %로 할 것인가는 당연히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어떤 후생 측면에서 봤을 때 언제나 소득 분포에서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서 사람들이 좀 뭔가 빈곤함, 박탈감 이런 걸 느끼게 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주관적 기준에 의한 빈곤선.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기준. 자, 이거는 주관적이니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세 번째 줄,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빈곤한 생활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느낌이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주관적인 평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사는 지역의 4인 가족이 근근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제3자적인 소견을 물어봐요. 아, 저요? 밥은 3끼 먹어야 되는데 10,000원짜리 아침, 점심, 저녁은 먹어야죠. 밥을 먹은 다음에 스타벅스 커피를 7,000원짜리, 8,000원짜리 먹어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둘째 유형은 첫 번째가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방식, 이거를 라이덴 방식이라고 합니다. 라이덴 대학의 이름을 딴 건데 라이덴 방식.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절대적이고 객관적, 상대적이고 객관적, 주관적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네 번째 보시면 정책 빈곤선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정책이니까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정부의 빈곤을 타파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정책을 반영할 때 사용하는 빈곤선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지금까지 소개된 방식들은 순수한 이론적인 관점에서 빈곤을 정의하고자 하는 접근법을 사용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책과 관련시켜서 빈곤을 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적 능력과 그 사회의 빈곤을 퇴치하려는 의지, 그래서 전반적인 빈곤 퇴치 의지라고 쓸게요. 빈곤을 퇴치하려는 의지, 이게 반영된 빈곤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책 담당자의 어떤 판단 같은 게 중요한 거죠. 대부분 나라에서 설정되어 있는 공식적인 요게 빈곤선이다. 그럼 이제 그게 바로 정책 빈곤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단락 볼까요? 앞서 설명한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 거기 보시면 월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차익을 정부가 보존해 주게 되는데, 2025년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기본소득의 4인 가구를 월 195만 원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아니 이게 과연 합리적인 빈곤선인가? 그런 의문의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각주 18번 보시면 우리나라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설정된 빈곤선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기준 중위소득의 몇 %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정책적 빈곤선으로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빈곤선을 설정하는 거, 가능한 한 빈곤선을 높게 설정하면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겠지만 돈이 언제나 없잖아요. 그래서 273페이지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예산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빈곤선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빈곤선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분배 정책과 효율성,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